저희 아이들한테도 조금 사줬어요. 한 200만 원어치 소액으로.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800%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쩌먹주부예요. 오늘은 김우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자 언니 유수진님의 카페에서 부원장님으로 활동하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로 1억의 종잣돈을 10억까지 불리신 분이라서 오늘 제가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돈을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내고 새롭게 저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김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쭤볼 이야기가 많을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종잣돈 1억 2천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네네. 재테크의 이 세계에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빚도 있었어가지고. 네. 아, 솔직하죠. 그러니까 1억 2천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대출도 한 1억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똔똔인 셈이었는데 네네. 이제 대출을 갚을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언제 또 다시 1억을 모아요. 네.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갚는 게 급한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일단 재테크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좀 야무지게 사셨었는지, 좀 어떤 라이프를 사셨었는지. 진짜 그렇지 않고 네. 저도 완전 일과 시간, 돈 이 세 가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은 대부분 다 가난했던 것 같아요. 네. 70년대 후반, 80년대 그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출발을 좀 가난하게 많이 시작을 했고 근데 나라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중간에 가난에서 탈출을 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중산층에 접어들어가는 친구가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회생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좀 바닥 흙수저로 출발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살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돈과 일에 쫓기는 삶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도 없어. 애 키우고 살림이 아들 둘.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계속 그 세 가지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평범한 진짜 대한민국의 평범한 워킹맘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누군가에게 계속 내가 이렇게 휘둘리는 삶을 계속 살 수는 없겠다. 뭔가 좀 제대로 다시 내가 시작을 해봐야겠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가.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살 수는 없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이제 그 부자 언니 유수진님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네네. 그래서 근데 영상을 딱 보니까 뭔가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언니가 말하는 재테크를 나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언니의 카페를 찾아갔죠. 네. 그러면서 그 언니의 고객이 됐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투자를 아예 모르고 네. 뭐 예금, 적금 그리고 펀드 같은 거 좀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하니까. 많이 한다고 하니까 부자들은 이런 거 해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거 좀 했었고 그리고 보험 많이 들었고 네. 회사가 또 보험회사였어요. 네. 제가 그러면 당연히. 설계사는 아닌데 네. IT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보험회사의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회사가 손해보는 상품이다. 이러면 가입해야 될 것 같고. 내부 정보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뭐 좋다니까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휩쓸리듯이 재테크를 하다가 이제 수진 언니를 만나게 되면서 다 정리를 하고 제대로 좀 투자를 해보자 싶어서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2013년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을 때는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 보편화되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약간 겁이 좀 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잃게 되면
회복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겁이 많이 났었고, 제가 결혼을 한 게 이제 2006년도 겨울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값이 갑자기 너무 올랐다고. 네. 지금 전세 구할 돈이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사게 됐고, 같은 값으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좀 뭔가 갑자기 올랐으니까 빠지지 않겠어?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집값이. 네. 그러니까 저에게 집값은 계속 너무 비싸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뭔가 쏟아 부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험한 만큼 원래 뭔가 얻어진다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보니까 내 집을 사본 적이 없고 뭔가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제가 눈을 아직 못 뜬 상태에서 할 만한 투자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은 이제 잃더라도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잃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 이제 주식 투자가 조금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동산보다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1억 2천으로 어쨌든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2019년이 되면서 5억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조금 맞아요, 자세하게 맞아요.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딱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쫙쫙 불렸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그때 저 일을 하는 상태였으니까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러면 월급에서 기존에는 제가 이제 재테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먹기 전에는 받으면 일단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 받아도 먼저 쓴다? 그렇죠. 쓸 때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요. 사고 싶은 거 왜 이렇게 많고? 그리고 회사가 1년에 한 번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네. 정해진 달에 줬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인센티브가 나와. 다음 달에는 인센티브가 나와. 그러니까 미리 소비를 막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소비했던 거를 이제 재테크를 하기로 마음먹고는 주식을 산 거예요. 매달. 남김없이. 그러면 근로소득을 이제 일정 부분 다 저축을 해서 그거를 다 주식 투자금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억만 그럼 1억을 가지고 5억을 만들었냐? 절대 그렇지 않고 달달이 월급 받은 거를 생활비랑 이런 것들 책정해 놓은 금액을 뺀 나머지는 다 그냥 주식을 월급날 바로 막 산 거. 약간 무식하게 투자를 거의 했죠. 적금 드는 개념으로. 맞아요. 대신에 이제 그걸 주식 투자의 그쵸. 형태로. 백화점에 쓰던 거를 네. 주식 시장에 썼다. 어떤 개념인지 딱 와닿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이 사실은 굉장히 컸겠죠. 그쵸. 생각보다 달달이 뭐 100만 원씩만 주식을 샀어도 1년이면 1200이고 그쵸. 5년이면은 어머 저 계산이 안 되네요. 네. 6천만 원인가요? 네. 제가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그 정도의 돈을 제가 벌어서 불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5억 됐다라는 말에 사실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익을 보긴 했지만 네. 거기 안에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근로소득 저축금액 빼고 수익이 좀 났어야 이게. 그럼요. 갑자기 이제 가능한데. 4억이 뿌른 네, 거니까. 네, 거기서 네. 한 1억은 제가 모았다 치더라도 네. 한 3억은 수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항상 수익을 보진 않았어요. 5년 동안 내내. 손절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 이런 종목이 좋다. 뭐 사라. 지금 이 종목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절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그 부전이 카페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언니랑 계약을 한 고객들이 있고 그 고객들은 이런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지금은 안 하시지만 네.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하셨어요. 자산관리사를. 네. 그때는 한참 저희를 자산관리사로 관리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한 축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도 열어주셔서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손절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그 수익을 내는 나만의 방법 같은 걸 약간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해줘도 왠지 나랑 이제 잘 안 맞는 종목인 것 같으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중을 뭐 요거 이렇게 들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이 종목이 더 좀 좋게 생각되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쭉 기간 수익률로 보면 그 정도 수익을 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는 정말 신입사원 연봉만큼 날린 적도 있고. 네. 초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무식하게 투자를 했잖아요. 제가 매달 월급을 다 쏟아붓고 막 이랬으니까 네. 이게 떨어지면 남들이 말하는 물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타고 이런 경험이 이제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약간 내가 월급을 탄 걸 다 넣으면 안 되겠네. 모아놨다가 빠졌을 때 사야겠네. 이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조금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초반에는 큰 수익은 안 났고 그쵸. 그냥 내가 저축한 금액을 투자금에 계속 넣는 형태였다면 약간 이제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뒷부분에서 조금 자산이 불어난.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좀 관리를 잘 했다가 쌀 때 조금 더 사고 약간 내가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매도도 좀 하고 이게 사람들이 조금 오르면 약간 팔 줄도 알아야 되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잘 못 끝없이 팔고 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하루 만에 몇 프로가 올랐는데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깝잖아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기준을 처음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얘가 결국 빠져요. 나중에 언젠가 또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애증의 종목이다 이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강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앞에서 좀 많이 해서 뒤에 가서는 제 기준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앞부분에는 아마 초반 몇 년 이렇게는 큰 수익이 나진 않았을 텐데 네. 사람 마음이 사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억 단위 이상의 투자금이 그럼요. 들어가 있다 보면 이게 주식 투자는 아닌가 보다. 뭐 부동산을 해볼까? 라든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우직하게 나는 꼭 이 주식 투자로 네. 성과를 내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한 게 2013년도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제가 돈벌이를 하고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펀드를 사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뭐 보험을 막 중구난방 들고 그랬을 때 약간 그랬었어요. 유행 따라서. 혹은 남들이 좋다니까 추천하니까 누구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휩쓸리듯이 하면서 정말 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깐 수익이 나는 것 같다가도 제가 돈이 필요해서 꺼내서 보면 다 마이너스 되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끝까지 안 하고 제 기준이 없이 막 요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접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접고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만든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할 때 되든 안 되든 10년은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정도 하면 주식은 손해를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잘 버틸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시장에 처음부터.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마인드를 처음에 장착을 하고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진짜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에 손실 봤다고 또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부동산을 했다면 자산이 더 이제 깎인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에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인생이 또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또 돌았을 테니까 네. 이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10년 뒤에 김은아는 분명히 잘 돼 있을 거야. 10년 뒤에 김은아는 수익이 몇 프로가 나서 지금 접고 다른 투자를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에서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좀 이렇게 좀 많은 수익이 났다 했던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국내는 사실 잘 없고 그때도 미국 주식을 네. 하셨나요? 미국 주식을 2015년부터 시작했고 네. 엔비디아를 이제 2015년에 샀어요. 어머. 네. 네. 근데 이제 걔도 몇 번 매도를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팔면서 다시 사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엔비디아가 아마 2020년 1월에 팔 때 거의 300% 가까이 수익률이 났던 것 같아요. 우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2015년도에 제 거 사고 이제 괜찮은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도 조금 사줬어요. 한 200만 원어치 소액으로. 수수료를 떼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 거는 중간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샀으니까 그냥 놔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800%막 이렇게 나요.
네. 200만 원인데. 이게 바로 우량주 장기 투자의 네, 힘이다.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사줬으면 내가 이렇게 오래 놔둘 수 있었을까, 얘를? 중간에 분명 팔았을 것 같아요. 몇백 프로 났을 때 이제 됐다. 근데 이제 200만 원이니까 이걸 팔아서 뭐해. 어차피 애들 앞으로 해준 거니까 애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냥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800%, 190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량주 장기 투자는 정말 여유 자금으로 해야 큰 성과가 난다. 이것도 진짜 몸소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종목은 미국 주식 위주로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국내도 하고 미국도 했어요. 사실 반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수익이 주로 나는 거는 미국에서 더 많이 나더라고요. 네. 국내는 분명 좋은 회사라고 했는데 왜 실적도 좋다는데 왜 안 오르는 거야. 뭐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러고 북한은 갑자기 뭘 쐈다 그러고 뭐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 뭐 무역 전쟁 중이라 그러고 뭔가 뭔가 살짝 바람만 불면. 네. 맞아, 뭔가 진짜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때 샀었거든요. 네. 2014년, 2015년 사이에. 네. 근데 제가 사자마자 쫙쫙 빠지더니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걔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버티니까. 너무 많이 사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손절을 하고. 이게 국내가 생각보다 이 개미 투자자들이 평소에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왕의 2020년이 되면서 이 순자산 5억이 10억으로 2배가 불어났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 스토리가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순자산은 주식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저의 전체 자산, 주식 말고 다른 자산들도 있으니까 다 합한 거고 네. 어쨌든 주식 자산이 2배로 불었으니까 2배 이상으로 불었으니까 순자산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불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초반에 저희가 코로나19 터지면서 주가 갑자기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폭락을 할 것 같았는데 폭락을 안 하더라고. 2019년 말부터 계속 조금씩. 예, 뉴스가 나왔고 중국의 이제 이런 뭐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엔 얘기를 하면서 그 지방 다녀온 사람들 뭐 검사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게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1월이 돼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 신고가 가고 막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와, 진짜 이건 이상하다. 뭔가 분명히 쓰나미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현금을 좀 쟁여놨던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던 현금 갑자기 생기진 않았고 약간 주식 중에서 이렇게 들고 갈 애가 이거 오래 갖고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됐던 별로인 애들, 못난이들 합치고 뭔가 좀 가지고 있던 자산들 중에서 좀 정리할 만한 거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한 5, 6천만 원 정도 쟁여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사실 그때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을 이미 약간 비싼 가격에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영향이 빵 터지면서 테슬라가 엄청 폭락을 했고 다른 것도 다 폭락을 했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뭐를 더 사야 될까를 하다가